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천안의 한 고을. 그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가문인 최씨 종가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망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어른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릴 만큼 엄격한 규율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 대저택의 별당채에 머무는 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별당아씨라 불렀습니다. 꽃다운 16의 시집아 어느덧 23, 7해가 흐르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종가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을 하녀 복순이가 분주하게 쓸고 있었습니다. 어휴, 이놈의 대청은 어째 먼지가 이렇게 많은겨? 복순이가 손걸레로 문지방을 닦고 있을 때 마루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별당마님은 분홍빛 치마에 진홍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쑥진 머리에는 은비녀 하나가 단아하게 꽂혀 있었죠. 복순아, 바람이 차구나. 내 손은 다 트겠다. 아니에요, 마님. 따신 물로 헹궈서 괜찮습니다. 허나 마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십니다. 마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복순이는 마님이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대청마루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해를 넘겨도 아이 소식 하나 없으니 이건 집안의 화근이야, 화근. 홀레복 치워놓은 지도 오랜데 아직도 그 미련만 붙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꼴이라니. 방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별당마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찬물이 옷고름 위로 몇 방울 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모욕감과 절망감이었지만 그 상처는 매번 새롭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별당마님은 남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밤중에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습니까? 남편은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가 잘못했다기보다 부족했던 것이요. 아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집안 어른들 눈치도 보지 않았을 것을. 그 말에 마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리도 무익한 여인입니까? 임자, 그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그 순간 별당마님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부엌 한 구석의 낡은 바가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별당마님을 불렀습니다. 방 한편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이 쓸쓸한 방구석보다야 바깥 세상이 더 따뜻할지도 모를 일이지. 여기서 더 머물 자격은 내게 없다. 별당마님은 아무 말 없이 보퉁이를 들고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 있다만 씨 없는 땅에선 나무가 자라질 않는 법이야. 그날 밤, 별당마님은 조용히 은비녀와 몇 가지 폐물, 약간의 엽전을 챙겨 보퉁이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복순이가 자는 방을 잠시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뿌연 안개가 골짜기마다 피어오를 때 별당마님은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복순이가 뛰어나왔지만 마님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딜 가십니까? 아무데도 아니란다. 그저 갈 곳이 있겠지? 복순아, 나 때문에 울지 말 거라. 별당마님은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야 했기에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은 한양 북촌에 있었으나 이미 가세가 기울어 의탁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진창에 빠져 잃어버린 지 오래, 맨발이 흙과 돌에 쓸려 피가 났지만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한다. 집이 아닌 곳이면 어디라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커다란 바위 아래에 다다른 별땅마님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위에 기댄 채 차오르는 설움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미 멎은 듯 고요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지게를 진 산에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27살의 총각 나무꾼 최상구였습니다. 이놈의 등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다냐. 어휴, 허리야. 혼잣말을 하며 길모퉁이를 돌던 그는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저기 쓰러져 있는 건 사람인가? 상구는 망설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아이고야. 여인이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손목을 짚어보니 맥은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굶고 물도 못 마셨구먼. 상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는 조심스럽게 마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축 늘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오두막이 멀지 않소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상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불부터 지펴야지. 그는 마님을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히고 익숙한 솜씨로 화로에 불을 피우고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참으로 애달픈 꼴이네. 그가 젖은 천으로 입술을 닦아줄 때 마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신이 드는 게요. 마님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말 대신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상구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됐소. 아무 말 마시오. 지금은 그냥 쉬시오. 속부터 채우고 봐야지.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 말에 마님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올 때 별땅마님은 낯선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 따뜻한 장작 연기 냄새. 아랫목은 따스했고 이불은 거칠지만 포근했습니다. 여긴 어딜까? 그때 마루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깨셨구먼. 문이 열리고 상구가 머리를 숙여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겠소? 무리하지 말고. 마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내 오두막이요. 어제 산길에 쓰러져 계신 걸 업어왔소이다. 마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사람 구해놓고 누가 패라 하겠소? 말도 없이 사라졌으면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의 말에 마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죽이라도 몇 술 뜨셔야지. 기운 차리게 푹 끓였소이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내 이름은 최상구요. 이 고을 토박이로 나무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사람이요. 그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 여쭤봐도 돼요? 누이신지. 그저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던 중입니다.
신분을 밝히기엔 제 사정이 곱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쯤이면 되었소. 세상사 누구나 속사정 하나쯤은 있는 법이지요. 괜한 걸 물었소. 자신을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말에 마님은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별당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잠시만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상구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마음 다 나을 때까지라도 계시오. 이 산골은 귀한 손님이 잘 안 오거든. 그날 이후 별당마님은 최도령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며 솥뚜껑을 열어 된장을 데우거나 불씨를 살리는 등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쉬시오. 그런 일 안 해도 됩니다. 누워만 있기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성껏 살려주셨으니 저도 마음이라도 쓰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도령이 만든 소박한 반찬과 마님이 끓인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된장 맛이 혹 짜지는 않을까 염려되네요. 허, 내 평생 먹어본 된장국 중에 오늘 것이 가장 고소했소이다. 마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저 정성을 담았을 뿐입니다. 정이 제일 귀한 거지요. 그날 밤, 마님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 흘리지 않고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마님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뒷곁의 장독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 도령님, 혹 누룩을 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친정어머니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술 빚는 법을 배웠습니다. 잘만 만들면 장터에 내놓을 만한 술이 나옵니다. 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마님께서 술을 빚으신다고요? 이 몸이야 땀 흘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 마님이 시키시면 독 10개라도 닦을 수 있소이다. 그날 오후, 마님은 행주치마를 두르고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독은 속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녀는 누룩가루를 둥글게 빚으며 말했습니다. 누룩은 숨을 쉬어야 하니 너무 세게 눌러서도 안 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누룩은 작은 보름달처럼 곱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도 누룩처럼 정갈하게 살아야 깊은 사람이 된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며칠 뒤 작은 술독 하나가 마루 밑에 묻히고 온기를 주어 정성껏 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술독 뚜껑을 열던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이 정도면 내일쯤 첫 술을 떠도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을에 다녀올 테니 찹쌀과 대추를 사오겠소.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은 익어가는 술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말없이 곁에 있어 주셔서. 술독 속에서 익어가는 술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장이 서는 날 옛 최도령은 작은 단지 2개의 술을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주전부리를 파는 노파 옆에 자리를 잡고 술을 내놓자 한 장꾼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술이요? 향이 그윽한데 목 넘김은 비단 같구먼.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가져간 술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이윽고 산골 오두막에서 빚는 기가 막힌 술 이야기는 만석군 박진호, 영감과 그의 아들 박태룡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듣자 하니 산골짜기에서 빚는 술이 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 하더이다. 게다가 그 술을 빚는 여인이 그렇게 곱다지 뭡니까? 며칠 후 박진호 영감 부자는 예고도 없이 최도령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문간에서 별당마님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흠없는 대곡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태룡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이 술맛이 이리도 고왔구먼. 그날 밤, 최도령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힘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자들이 함부로 찾아오지 못했을 텐데. 아닙니다. 이 술은 제게 자식과도 같습니다. 누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지요. 그 후 박태룡은 장터에서 최도령을 만나 동업을 제안했지만 최도령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박태룡은 장터 상인들을 협박해 별당마님의 술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길가 바위 위에 술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파는 술이 아니라 나누는 술이요. 맛이 궁금하면 한 잔씩들 해보시오. 술맛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계략이 실패하자 박태룡은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젠 순하게는 안 되겠어. 술에 독을 타서 내가 구해주는 셈 쳐야지. 다음 장날 박태룡은 하인을 시켜 마님의 술병 하나를 몰래 독이 든 술병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술을 시음한 장정셋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별당마님이란 여자가 술에 독을 탔다더라. 최도령은 술병의 밀봉이 흐트러진 것을 발견하고 장터 상인들에게 그날의 일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색 도포를 입은 남정네가 술병들을 만지작거리다 갔지요. 최도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태룡의 하인이다. 그날 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사람이 다쳤다니 참으로 떳떳하지 못하네요. 마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누가 이런 짓을 꾸몄는지 밝혀내고 마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박태룡의 고발로 고을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고을에 실신한 자가 슬시라니. 내년들이 판 술이 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날이 그 술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술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칠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술병을 밖에 치게 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는 박태룡 영감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현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술 판매를 금지하고 술독을 모두 봉인하라 명했습니다. 박태룡의 횡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님이 독주를 파는 여인이라는 방을 온 마을에 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은 최도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술은 제 친정 강씨 집안 여인들에게만 전해지던 술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술이라 하여 달심주라 불렀지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가 술을 빚으면 집안에 풍파가 인다며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천안의 한 고을. 그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가문인 최씨 종가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망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어른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릴 만큼 엄격한 규율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 대저택의 별당채에 머무는 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별당아씨라 불렀습니다. 꽃다운 16의 시집아 어느덧 23, 7해가 흐르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종가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을 하녀 복순이가 분주하게 쓸고 있었습니다. 어휴, 이놈의 대청은 어째 먼지가 이렇게 많은겨? 복순이가 손걸레로 문지방을 닦고 있을 때 마루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별당마님은 분홍빛 치마에 진홍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뚝진 머리에는 은비녀 하나가 단아하게 꽂혀 있었죠. 복순아, 바람이 차구나. 내 손은 다 트겠다. 아니에요, 마님. 따신 물로 헹궈서 괜찮습니다. 허나 마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십니다. 마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복순이는 마님이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대청마루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회를 넘겨도 아이 소식 하나 없으니 이건 집안의 화근이야, 화근. 홀레복 치워놓은 지도 오랜데 아직도 그 미련만 붙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꼴이라니. 방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별당마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찬물이 옷고름 위로 몇 방울 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모욕감과 절망감이었지만 그 상처는 매번 새롭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별당마님은 남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밤중에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습니까? 남편은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가 잘못했다기보다 부족했던 것이오. 아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집안 어른들 눈치도 보지 않았을 것을. 그 말에 마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리도 무익한 여인입니까? 임자, 그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그 순간 별당마님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부엌 한 구석의 낡은 바가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별당마님을 불렀습니다. 방 한편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이 쓸쓸한 방구석보다야 바깥 세상이 더 따뜻할지도 모를 일이지. 여기서 더 머물 자격은 내게 없다. 별당마님은 아무 말 없이 보퉁이를 들고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 있다만 씨 없는 땅에선 나무가 자라질 않는 법이야. 그날 밤 별당마님은 조용히 은비녀와 몇 가지 폐물, 약간의 엽전을 챙겨 보퉁이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복순이가 자는 방을 잠시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뿌연 안개가 골짜기마다 피어오를 때 별당마님은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복순이가 뛰어나왔지만 마님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딜 가십니까? 아무데도 아니란다. 그저 갈 곳이 있겠지? 복순아, 나 때문에 울지 말 거라. 별당마님은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야 했기에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은 한양 북촌에 있었으나 이미 가세가 기울어 의탁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진창에 빠져 잃어버린 지 오래, 맨발이 흙과 돌에 쓸려 피가 났지만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한다. 집이 아닌 곳이면 어디라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커다란 바위 아래에 다다른 별당마님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위에 기댄 채 차오르는 설움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미 멎은 듯 고요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지게를 진 산에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27살의 총각 나무꾼 최상구였습니다. 이놈의 등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다냐. 어휴, 허리야. 혼잣말을 하며 길모퉁이를 돌던 그는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저기 쓰러져 있는 건 사람인가? 상구는 망설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아이고야. 여인이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손목을 짚어보니 맥은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굶고 물도 못 마셨구먼. 상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는 조심스럽게 마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축 늘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오두막이 멀지 않소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상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불부터 지펴야지. 그는 마님을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히고 익숙한 솜씨로 화로에 불을 피우고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참으로 애달픈 꼴이네. 그가 젖은 천으로 입술을 닦아줄 때 마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신이 드는 게요. 마님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말 대신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상구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됐소. 아무 말 마시오. 지금은 그냥 쉬시오. 속부터 채우고 봐야지.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 말에 마님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올 때 별땅마님은 낯선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 따뜻한 장작 연기 냄새. 아랫목은 따스했고 이불은 거칠지만 포근했습니다. 여긴 어딜까? 그때 마루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셨구먼. 문이 열리고 상구가 머리를 숙여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겠소? 무리하지 말고. 마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내 오두막이요. 어제 산길에 쓰러져 계신 걸 업어왔소이다. 마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사람 구해놓고 누가 패라 하겠소? 말도 없이 사라졌으면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의 말에 마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죽이라도 몇 술 뜨셔야지. 기운 차리게 푹 끓였소이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이름은 최상구요. 이 고을 토박이로 나무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사람이요. 그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 여쭤봐도 돼요? 누이신지. 그저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던 중입니다. 신분을 밝히기엔 제 사정이 곱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쯤이면 되었소. 세상사 누구나 속사정 하나쯤은 있는 법이지요. 괜한 걸 물었소. 자신을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말에 마님은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별땅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잠시만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상구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마음 다 나을 때까지라도 계시오. 이 산골은 귀한 손님이 잘 안 오거든. 그날 이후 별땅마님은 최도령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며 솥뚜껑을 열어 된장을 데우거나 불씨를 살리는 등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쉬시오. 그런 일 안 해도 됩니다. 누워만 있기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성껏 살려주셨으니 저도 마음이라도 쓰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도령이 만든 소박한 반찬과 마님이 끓인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된장 맛이 혹 짜지는 않을까 염려되네요. 허, 내 평생 먹어본 된장국 중에 오늘 것이 가장 고소했소이다. 마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저 정성을 담았을 뿐입니다. 정이 제일 귀한 거지요.
그날 밤, 마님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 흘리지 않고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마님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뒷곁의 장독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도령님, 혹 누룩을 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친정어머니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술 빚는 법을 배웠습니다. 잘만 만들면 장터에 내놓을 만한 술이 나옵니다. 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마님께서 술을 빚으신다고요? 이 몸이야 땀 흘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 마님이 시키시면 독 10개라도 닦을 수 있소이다. 그날 오후, 마님은 행주치마를 두르고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독은 속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녀는 누룩가루를 둥글게 빚으며 말했습니다. 누룩은 숨을 쉬어야 하니 너무 세게 눌러서도 안 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누룩은 작은 보름달처럼 곱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도 누룩처럼 정갈하게 살아야 깊은 사람이 된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며칠 뒤 작은 술독 하나가 마루 밑에 묻히고 온기를 주어 정성껏 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술독 뚜껑을 열던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이 정도면 내일쯤 첫 술을 떠도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을에 다녀올 테니 찹쌀과 대추를 사오겠소.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은 익어가는 술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말없이 곁에 있어 주셔서. 술독 속에서 익어가는 술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장이 서는 날 옛 최도령은 작은 단지 2개의 술을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주전부리를 파는 노파 옆에 자리를 잡고 술을 내놓자 한 장꾼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술이요? 향이 그윽한데 목 넘김은 비단 같구먼.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가져간 술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이윽고 산골 오두막에서 빚는 기가 막힌 술 이야기는 만석군 박진호 영감과 그의 아들 박태룡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듣자하니 산골짜기에서 빚는 술이 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 하더이다. 게다가 그 술을 빚는 여인이 그렇게 곱다지 뭡니까? 며칠 후 박진호 영감 부자는 예고도 없이 최도령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문간에서 별당마님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흠없는 대곡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태룡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이 술맛이 이리도 고왔구먼. 그날 밤 최도령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힘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자들이 함부로 찾아오지 못했을 텐데. 아닙니다. 이 술은 제게 자식과도 같습니다. 누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지요. 그 후 박태룡은 장터에서 최도령을 만나 동업을 제안했지만 최도령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박태룡은 장터 상인들을 협박해 별당마님의 술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길가 바위 위에 술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파는 술이 아니라 나누는 술이요. 맛이 궁금하면 한 잔씩들 해보시오. 술맛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계략이 실패하자 박태룡은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젠 순하게는 안 되겠어. 술에 독을 타서 내가 구해주는 셈 쳐야지. 다음 장날 박태룡은 하인을 시켜 마님의 술병 하나를 몰래 독이 든 술병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술을 시음한 장정셋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별당마님이란 여자가 술에 독을 탔다더라. 최도령은 술병의 밀봉이 흐트러진 것을 발견하고
장터 상인들에게 그날의 일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색 도포를 입은 남정네가 술병들을 만지작거리다 갔지요. 최도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태룡의 하인이다. 그날 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사람이 다쳤다니. 참으로 떳떳하지 못하네요. 마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누가 이런 짓을 꾸몄는지 밝혀내고 마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박태룡의 고발로 고을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고을에 실신한 자가 슬시라니. 내년들의 판술이 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날이, 그 술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술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칠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술병을 밖에 치게 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는 박태룡 영감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현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술 판매를 금지하고 술독을 모두 봉인하라 명했습니다. 박태룡의 횡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님이 독주를 파는 여인이라는 방을 온 마을에 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은 최도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술은 제 친정 강씨 집안 여인들에게만 전해지던 술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술이라 하여 달심주라 불렀지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가 술을 빚으면 집안에 풍파가 인다며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천안의 한 고을. 그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가문인 최씨 종가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망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어른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릴 만큼 엄격한 규율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 대저택의 별당채에 머무는 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별당아씨라 불렀습니다. 꽃다운 16의 시집아 어느덧 23, 7해가 흐르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종가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을 하녀 복순이가 분주하게 쓸고 있었습니다. 어휴, 이놈의 대청은 어째 먼지가 이렇게 많은겨? 복순이가 손걸레로 문지방을 닦고 있을 때 마루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별당마님은 분홍빛 치마에 진홍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뚝진 머리에는 은비녀 하나가 단아하게 꽂혀 있었죠. 복순아, 바람이 차구나. 내 손은 다 트겠다. 아니에요, 마님. 따신 물로 헹궈서 괜찮습니다. 허나 마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십니다. 마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복순이는 마님이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대청마루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회를 넘겨도 아이 소식 하나 없으니 이건 집안의 화근이야, 화근. 홀레복 치워놓은 지도 오랜데 아직도 그 미련만 붙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꼴이라니. 방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별당마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찬물이 옷고름 위로 몇 방울 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모욕감과 절망감이었지만 그 상처는 매번 새롭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별당마님은 남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밤중에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습니까? 남편은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가 잘못했다기보다 부족했던 것이오. 아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집안 어른들 눈치도 보지 않았을 것을. 그 말에 마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리도 무익한 여인입니까? 임자, 그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그 순간
별당마님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부엌 한 구석의 낡은 바가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별당마님을 불렀습니다. 방 한편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이 쓸쓸한 방구석보다야 바깥 세상이 더 따뜻할지도 모를 일이지. 여기서 더 머물 자격은 내게 없다. 별당마님은 아무 말 없이 보퉁이를 들고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 있다만 씨 없는 땅에선 나무가 자라질 않는 법이야. 그날 밤, 별당마님은 조용히 은비녀와 몇 가지 폐물, 약간의 엽전을 챙겨 보퉁이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복순이가 자는 방을 잠시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뿌연 안개가 골짜기마다 피어오를 때 별당마님은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복순이가 뛰어나왔지만 마님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딜 가십니까? 아무데도 아니란다. 그저 갈 곳이 있겠지? 복순아, 나 때문에 울지 말 거라. 별당마님은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야 했기에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은 한양 북촌에 있었으나 이미 가세가 기울어 의탁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진창에 빠져 잃어버린 지 오래, 맨발이 흙과 돌에 쓸려 피가 났지만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한다. 집이 아닌 곳이면 어디라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커다란 바위 아래에 다다른 별당마님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위에 기댄 채 차오르는 설움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미 멎은 듯 고요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지게를 진 산에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27살의 총각 나무꾼 최상구였습니다. 이놈의 등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다냐. 어휴, 허리야. 혼잣말을 하며 길모퉁이를 돌던 그는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저기 쓰러져 있는 건 사람인가? 상구는 망설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아이고야. 여인이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 손목을 짚어보니 맥은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굶고 물도 못 마셨구먼. 상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는 조심스럽게 마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그의 등에 축 늘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오두막이 멀지 않소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상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불부터 지펴야지. 그는 마님을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히고 익숙한 솜씨로 화로에 불을 피우고 묽은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참으로 애달픈 꼴이네. 그가 젖은 천으로 입술을 닦아줄 때 마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신이 드는 게요. 마님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말 대신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상구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됐소. 아무 말 마시오. 지금은 그냥 쉬시오. 속부터 채우고 봐야지.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 말에 마님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올 때 별당마님은 낯선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
따뜻한 장작 연기 냄새. 아랫목은 따스했고 이불은 거칠지만 포근했습니다. 여긴 어딜까? 그때 마루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셨구먼. 문이 열리고 상구가 머리를 숙여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겠소? 무리하지 말고. 마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내 오두막이요. 어제 산길에 쓰러져 계신 걸 어보았소이다. 마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사람 구해놓고 누가 패라 하겠소? 말도 없이 사라졌으면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의 말에 마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죽이라도 몇 술 뜨셔야지. 기운 차리게 푹 끓였소이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이름은 최상구요. 이 고을 토박이로 나무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사람이요. 그는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 여쭤봐도 돼요? 누이신지? 그저 사정이 있어 길을 나섰던 중입니다. 신분을 밝히기엔 제 사정이 곱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쯤이면 되었소. 세상사 누구나 속사정 하나쯤은 있는 법이지요. 괜한 걸 물었소. 자신을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는 말에 마님은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별당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잠시만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상구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마음 다 나을 때까지라도 계시오. 이 산골은 귀한 손님이 잘 안 오거든. 그날 이후 별당마님은 최도령의 오두막에서 몸을 추스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며 솥뚜껑을 열어 된장을 데우거나 불씨를 살리는 등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쉬시오. 그런 일 안 해도 됩니다. 누워만 있기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성껏 살려주셨으니 저도 마음이라도 쓰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도령이 만든 소박한 반찬과 마님이 끓인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된장 맛이 혹 짜지는 않을까 염려되네요. 허, 내 평생 먹어본 된장국 중에 오늘 것이 가장 고소했소이다. 마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저 정성을 담았을 뿐입니다. 정이 제일 귀한 거지요. 그날 밤, 마님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 흘리지 않고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마님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뒷곁의 장독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도령님, 혹 누룩을 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친정어머니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술 빚는 법을 배웠습니다. 잘만 만들면 장터에 내놓을 만한 술이 나옵니다. 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마님께서 술을 빚으신다고요? 이 몸이야 땀 흘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 마님이 시키시면 독 10개라도 닦을 수 있소이다. 그날 오후, 마님은 행주치마를 두르고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독은 속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녀는 누룩가루를 둥글게 빚으며 말했습니다. 누룩은 숨을 쉬어야 하니 너무 세게 눌러서도 안 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누룩은 작은 보름달처럼 곱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도 누룩처럼 정갈하게 살아야 깊은 사람이 된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며칠 뒤 작은 술독 하나가 마루 밑에 묻히고 온기를 주어 정성껏 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술독 뚜껑을 열던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됐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이 정도면 내일쯤 첫 술을 떠도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을에 다녀올 테니 찹쌀과 대추를 사오겠소.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은 익어가는 술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말없이 곁에 있어 주셔서. 술독 속에서 익어가는 술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장이 서는 날 옛 최도령은 작은 단지 2개의 술을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주전부리를 파는 노파 옆에 자리를 잡고 술을 내놓자 한 장꾼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술이요? 향이 그윽한데 목 넘김은 비단 같구먼.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가져간 술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이윽고 산골 오두막에서 빚는 기가 막힌 술 이야기는 만석군 박진호 영감과 그의 아들 박태룡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듣자하니 산골짜기에서 빚는 술이 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 하더이다. 게다가 그 술을 빚는 여인이 그렇게 곱다지 뭡니까? 며칠 후 박진호 영감 부자는 예고도 없이 최도령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문간에서 별당마님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흠없는 백옥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태룡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이 술맛이 이리도 고왔구먼. 그날 밤 최도령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힘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자들이 함부로 찾아오지 못했을 텐데. 아닙니다. 이 술은 제게 자식과도 같습니다. 누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지요. 그 후 박태룡은 장터에서 최도령을 만나 동업을 제안했지만 최도령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박태룡은 장터 상인들을 협박해 별당마님의 술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길가 바위 위에 술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파는 술이 아니라 나누는 술이요. 맛이 궁금하면 한 잔씩들 해보시오. 술맛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계략이 실패하자 박태룡은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젠 순하게는 안 되겠어. 술에 독을 타서 내가 구해주는 셈 쳐야지. 다음 장날 박태룡은 하인을 시켜 마님의 술병 하나를 몰래 독이 든 술병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술을 시음한 장정셋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별당마님이란 여자가 술에 독을 탔다더라. 최도령은 술병의 밀봉이 흐트러진 것을 발견하고 장터 상인들에게 그날의 일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색 도포를 입은 남정네가 술병들을 만지작거리다 갔지요. 최도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태룡의 하인이다. 그날 밤 마님은 마루 끝에 앉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사람이 다쳤다니. 참으로 떳떳하지 못하네요. 마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누가 이런 짓을 꾸몄는지 밝혀내고 마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박태룡의 고발로 고을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고을에 실신한 자가 슬시라니. 내년들이 판술이 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날이 그 술은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술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칠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술병을 밖에 치게 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는 박태룡 영감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현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술 판매를 금지하고 술독을 모두 봉인하라 명했습니다. 박태룡의 횡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님이 독주를 파는 여인이라는 방을 온 마을에 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은 최도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술은 제 친정 강씨 집안 여인들에게만 전해지던 술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술이라 하여 달심주라 불렀지요.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가 술을 빚으면 집안에 풍파가 인다며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천안의 한 고을. 그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가문인 최씨 종가집은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망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어른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릴 만큼 엄격한 규율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 대저택의 별당채에 머무는 한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별당아씨라 불렀습니다. 꽃다운 16의 시집아 어느덧 23, 7해가 흐르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종가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을 하녀 복순이가 분주하게 쓸고 있었습니다. 어휴, 이놈의 대청은 어째 먼지가 이렇게 많은겨? 복순이가 손걸레로 문지방을 닦고 있을 때 마루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별당마님은 분홍빛 치마에 진홍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뚝진 머리에는 은비녀 하나가 단아하게 꽂혀 있었죠. 복순아, 바람이 차구나. 내 손은 다 트겠다. 아니에요, 마님. 따신 물로 헹궈서 괜찮습니다. 허나 마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십니다. 마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복순이는 마님이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대청마루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회를 넘겨도 아이 소식 하나 없으니 이건 집안의 화근이야, 화근. 홀레복 치워놓은 지도 오랜데 아직도 그 미련만 붙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꼴이라니. 방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별당마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찬물이 옷고름 위로 몇 방울 튀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모욕감과 절망감이었지만 그 상처는 매번 새롭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별당마님은 남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밤중에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습니까? 남편은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대가 잘못했다기보다 부족했던 것이오. 아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집안 어른들 눈치도 보지 않았을 것을. 그 말에 마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리도 무익한 여인입니까? 임자, 그대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그 순간 별당마님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부엌 한 구석의 낡은 바가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별당마님을 불렀습니다. 방 한편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이 쓸쓸한 방구석보다야 바깥 세상이 더 따뜻할지도 모를 일이지. 여기서 더 머물 자격은 내게 없다. 별당마님은 아무 말 없이 보퉁이를 들고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 있다만 씨 없는 땅에선 나무가 자라질 않는 법이야. 그날 밤, 별당마님은 조용히 은비녀와 몇 가지 폐물, 약간의 엽전을 챙겨 보퉁이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복순이가 자는 방을 잠시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뿌연 안개가 골짜기마다 피어오를 때 별당마님은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복순이가 뛰어나왔지만 마님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딜 가십니까? 아무데도 아니란다. 그저 갈 곳이 있겠지? 복순아, 나 때문에 울지 말 거라. 별당마님은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야 했기에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은 한양 북촌에 있었으나 이미 가세가 기울어 의탁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진창에 빠져